약술은 약의 탈을 쓴 설탕 폭탄이자 췌장의 원수입니다. 약재 성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이 강력한 알코올과 당분의 파괴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뇨 환자는 이미 혈관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를 위한 한방 숙취 해소 3대 비책을 설명드릴게요. 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에 따라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나 당뇨 위험도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하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먼저 사상체질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사상체질은 조선 후기 이재마 선생이 창시한 의학으로 사람의 장기 대소 강약에 따라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타고난 장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나 당뇨에 취약한 이유도 체질마다 제각각입니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당뇨와 술을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군 체질은 바로 태음인입니다. 간대폐소라고 해서 간 기능은 좋지만 호흡기가 약한 체질인데요. 태음인은 바로 당뇨 위험이 1위인 체질이기 때문이죠.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체질이기도 한데요. 태음인은 체격이 좋고 무엇이든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흡수하는 힘에 비해서 내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태음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태음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아 술을 잘 마시는 편이라 과음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대로 몸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술안주까지 다 살로 가기 때문에 태음인이 술을 즐기기 시작하면 췌장에 기름때가 끼어서 혈당 조절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술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소음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음인은 신대비소라고 해서 신장 기능은 좋지만 소화기가 약한 체질입니다. 소음인은 4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내성적인 편이고 체구가 작고 소화력도 약합니다. 술 해독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체질인 것이죠. 소량의 술도 사실 위장에 부담을 주어서 혈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소음인이 당뇨에 걸린다면 대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인슐린 부족형일 가능성이 커요. 술은 소음인의 귀한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쓰게 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금주해야 할 체질입니다. 세 번째로 화가 많아 혈당이 튀는 소양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양인은 비대신소라고 해서 소화 기능은 좋지만 배설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소화력이 좋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에 열은 많은데 자꾸 독한 술이 들어오면 췌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열로 인해서 진액이 자꾸 마르면 심한 갈증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혈당이 널뛰기 쉬운 체질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태양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태양인은 폐대간소라고 해서 호흡기는 강하지만 간 기능이 약한 체질이에요. 한국인 중 1%도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체질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발산되는 성질이 매우 강한 체질이고요. 간 기능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술 자체가 독약입니다. 당뇨보다는 간 질환을 더 조심해야 하지만 간이 망가지면 결국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 보이는 태음인이 실제로는 당뇨 합병증과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취약하고요. 반대로 가장 못 마시는 소음인은 술 때문에 췌장 배터리가 가장 빨리 방전됩니다. 결국 체질을 불문하고 당뇨 관리 시작은 내 체질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자극하는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체질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간은 튼튼하지만 기름때가 잘 끼는 태음인은 비만형 당뇨를, 소화기가 약해 해독력이 떨어지는 소음인은 인슐린 저하형 당뇨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 체질이 무엇이든 술은 췌장을 야근시키고 번아웃을 앞당기는 주범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흔히 소주는 증류주라 당이 없어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곡주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술 종류에 따라 당뇨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에 안전한 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술 종류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미할 뿐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똑같습니다. 우선 소주는 당이 없으니 괜찮다는 오해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에는 곡물에서 유래한 당질이 들어있어서 마시는 즉시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는 있습니다. 반면 소주는 증류 과정에서 당이 빠지는 건 맞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알코올 그 자체입니다. 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로 인식이 됩니다.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본연의 임무인 혈당 조절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즉 소주를 마시면 당장은 혈당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간이 파업을 하면서 다음날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상태가 엉망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술을 습하고 뜨거운 기운, 즉 습열 덩어리로 봅니다. 소주 같은 독주는 이 뜨거운 기운이 훨씬 강해요. 몸속의 지운을 말리고 췌장에 화를 입힙니다. 맥주나 막걸리는 습한 기운이 강해서 몸을 붓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기름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국 소주는 췌장을 태우고 맥주는 췌장에 기름을 끼게 하니 둘 다 당뇨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주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간이 당을 생성하지 못하게 막아 일시적으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음주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술 마신 다음날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낮아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70대 어르신이 막걸리를 저녁에 마시면 아침에 공복 혈당이 낮아져서 매일 막걸리를 밤에 반주로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우리 몸이 좋아져서 공복 혈당이 낮아진 게 아니라 간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간 기능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혈당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맥주가 곡물당 때문에 나쁘다면 소주는 높은 알코올 도수 자체가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술 종류를 가리기보다 내 몸의 당 조절 시스템인 간과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당뇨 관리 정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당뇨 환자 수 증가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사실 한국 특유의 가혹한 음주 문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마시는 방식과 환경이 우리 췌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어라 마셔라 라고 하는 과음 문화인데요. 췌장을 굉장히 폭격하는 문화거든요. 한국의 술자리는 보통 한두 잔으로 끝나지가 않죠. 알코올은 1g당 9kcal라고 하는 고열량을 냅니다. 여기에 삼겹살, 치킨 같은 고지방 안주가 곁들어지는 한국식 회식은 췌장에 칼로리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밀려든 고열량을 처리하느라 췌장은 인슐린을 비정상적으로 쥐어짜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췌장세포가 빠르게 지쳐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독 소주 같은 높은 도수의 술을 즐기고 여러 술을 또 섞어 마시는 폭탄주 문화가 발달해 있죠. 도수가 높은 술은 위장점막을 자극해 당 흡수 속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간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혈당 조절을 아예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폭탄주는 목넘김이 좋아서 본인의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알코올을 단시간에 섭취하게 만드는데 이건 지친 췌장에게 채찍질하면서 전력 질주를 시키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독소를 완전히 해독하고 췌장을 정상화하려면 최소 2-3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식하고 내일 또 반주 곁들이고 이런 식의 잦은 음주는 췌장에게 연중모유 24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 배터리가 충전될 틈도 없이 방전되니 결국 인슐린 공장이 멈추고 당뇨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음주 문화는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강제로 고장내는 환경입니다.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쉴 틈 없이 마시고 과하게 먹는 문화 속에서 내 췌장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술을 잘 마시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 췌장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실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약재를 넣어 담근 약주, 약술은 몸에 좋으니 당뇨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의사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약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정중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에게 약술은 약의 탈을 쓴 설탕 폭탄이자 췌장의 원수입니다. 왜 약술이 당뇨 환자에게 더 위험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약술은 독한 술과 설탕의 합작품입니다. 약재의 성분을 우려내려면 보통 25도에서 35도 정도가 넘는 아주 독한 소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다량의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경우가 많죠. 약재 성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이 강력한 알코올과 당분의 파괴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재를 핑계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니 췌장에는 치명타가 됩니다. 실제 한의학에서 약을 다릴 때 술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한의학에서 술을 쓰는 이유는 약기운을 몸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이미 혈관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독한 술이 들어오면 약 성분이 아니라 알코올의 독성과 당분만 혈관 곳곳에 처박히게 됩니다. 약을 먹으려다 혈관만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과 췌장에는 이중 과부하가 걸려요. 약술 속에 들어있는 약재 성분도 결국 간에서 대사를 거쳐야 합니다. 알코올 해독하느라 1차로 지친 간에 약재 성분까지 한꺼번에 밀어넣으면 간은 비명을 지릅니다. 간이 파업하면 혈당 조절은 완전히 멈춰버리죠. 췌장 역시 독한
독한 술이 들어오면 세포가 직접 손상을 입어서 인슐린 공장이 멈추게 됩니다. 약성분 1%를 얻으려다가 내 몸의 당 조절 시스템 90%를 파괴하는 격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약재가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성분을 굳이 독한 술이라고 하는 위험한 배에 태워보낼 필요가 없어요. 약으로 드시고 싶다면 술이 아니라 따뜻한 차로 우려 드시거나 한의사의 처방을 받은 탕약으로 드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약술은 약이 아니라 단지 약재 향이 나는 아주 독하고 달콤한 술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몸을 생각하신다면 약재는 술이 아닌 차로 드시길 바랍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한방 숙취 해소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숙취 때문에 괴롭다 보니 당장 입에 달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하지만 당뇨 환자가 술 마신 다음날 꿀물이나 짬뽕을 먹는 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간과 췌장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꿀물과 매운 음식이 왜 위험할까요? 술을 마신 뒤에는 알코올 해독에 매달리느라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꿀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수직 상승하게 돼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맵고 짠 음식은 음주로 예민해진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서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를 위한 한방 숙취 해소 3대 비책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술로 인해 기력이 빠지고 소변으로 에너지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숙취로 몸이 천근만근일 때 맹물 대신 따뜻한 환기차를 드시면 혈당 안정과 기력 회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의 열을 내릴 수 있는 칡차입니다. 한방에서 칡뿌리인 갈근은 술독을 풀고 진액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갈근은 몸속의 뜨거운 술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특히 술 마신 뒤 얼굴이 붉고 열이 잘 가라앉지 않는 분들에게는 갈근차가 최고의 천연 숙취 해소제입니다.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숙취 해소제에는 칡뿌리나 칡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소화기 휴식과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위장을 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장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뇌와 장기가 쉬지 못해 숙취가 더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속이 너무 허하다면 맑은 콩나물국 같은 가벼운 음식 위주로 소량 드시고 어느 정도 기운이 나면 가볍게 계단을 오르는 등 몸을 움직여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숙취 해소의 핵심은 자극이 아니라 정화와 휴식입니다. 꿀물 대신 환기차나 갈근차를 선택하시고 지친 간과 췌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주는 것, 이것이 당뇨 환자가 건강을 잃지 않고 술자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명쾌한 방법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술 마신 다음날 꿀물 대신 환기차 한 잔을 선택하세요. 꿀물과 같은 단순당은 혈관을 망가뜨리지만 환기는 췌장을 깨우고 기력을 살려줍니다. 맵고 짠 음식으로 위장을 괴롭히지 말고 칡차나 맑은 국물로 간의 열을 내려주는 것이 당뇨 환자를 위한 진정한 숙취 해소의 정석입니다.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완전히 끊기 힘든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한의사로서 제안하는 현실적인 음주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끊으세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생활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췌장의 생명줄이라도 붙잡는 차선책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주 횟수는 주 1회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우리 몸의 간과 췌장이 알코올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 뒤 다시 혈당 조절 모드로 돌아오는 데에는 최소 3, 4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 2회 이상 마시는 건 췌장에게 퇴근하지 말고 계속 야근해!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술자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스스로와 타협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술 한 잔에 물 한 잔, 즉 1대1 법칙을 지켜보세요. 한의학적으로 술은 몸의 진액을 말리는 습열의 결정체입니다.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합니다. 물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해서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올 수 있는 가짜 저혈당과 탈수 현상을 막아주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안주는 단백질과 비전분 채소 위주로 드세요. 술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탄수화물입니다. 과일, 과자, 튀김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안주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회, 살코기, 두부,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채소 안주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실천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술자리에서도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술의 흡수 속도를 늦춰 췌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공복을 유지하세요. 음주 후 다음날 아침 속이 허하다고 해장국을 찾는 건 금물입니다. 간이 밤새 술을 해독하느라 지쳐있는
있는데 또 음식을 밀어 넣으면 당대사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며 따뜻한 물이나 환기차를 마셔 췌장에게 유급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셔야 한다면 간과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 횟수를 주 1회 이내로 최대한 적게 마시고요.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술 한 잔 마실 때 물도 반드시 한 잔씩 같이 마시는 1:1 법칙을 지켜주시고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기 위해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안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술 마신 다음 날은 지친 장기들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며 충분히 쉬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뇨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겐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력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무슨 운동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위한 게 아니라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이자 남는 혈당을 보관하는 최고의 창고예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70% 이상을 허벅지 같은 큰 근육에서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근력 운동은 단연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우선 스쿼트인데요. 우리 몸 근육의 대부분은 하체에 몰려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스쿼트를 통해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면 인슐린이 적어도 근육이 혈액 속 당분을 쏙쏙 뽑아다가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만약 스쿼트가 무릎에 무리가 돼서 힘들다면 의자나 벽을 활용해서 스쿼트를 해보세요. 무릎 부담은 줄이면서 안전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단 오르기인데요. 무릎이 허락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면서 심폐기능까지 강화해주는데요. 19-30분에 계단을 오르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으로 포도당을 태우는 근육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으로 꼭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순환 운동입니다. 당뇨 환자에겐 특히나 천연 인슐린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에는 접지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정전기를 배출하고 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혈액의 점성을 낮춰줍니다. 끈적한 당뇨 환자의 피를 맑게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말초신경이 자극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맨발로 땅을 디디며 맨발로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뇨발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운 흙길에서 주의하며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요가예요. 요가를 단순히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요가를 한 지 14년 차가 됐거든요. 요가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되면서 췌장을 직접 마사지하는 내장기 운동 효과도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요가를 하면 췌장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요가의 비틀기 동작이나 복부를 압박하는 동작들은 복강 내 장기를 자극해줍니다. 특히 췌장 부위를 부드럽게 압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췌장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요가의 핵심인 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격한 운동이 부담스러운 인슐린 부족형 환자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는 창고를 늘리셨다면 맨발 걷기와 요가로 그 포도당이 구석구석 잘 흐르게 만드는 길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낮춰주고 맨발 걷기와 요가 같은 순환 운동은 여러분의 발과 눈,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뇨는 불치병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당뇨에 한 번 걸리면 완치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불치병이다 라는 말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뇨는 결코 불치병이 아니고요. 충분히 극복하고 졸업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분들이 완치가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와 함께 우리가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당뇨는 완치가 힘들다는 오해를 받고 있을까요? 기존의 혈당 관리가 주로 혈당 수치 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약을 통해 혈당 수치만 강제로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증상만 억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작 혈당을 조절해야 할 내 몸의 췌장과 대사 시스템은 점점 게을러지고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약의 개수는 늘어나고 합병증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충분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당뇨 졸업이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당뇨약을 모두 끊고도 6개월 이상 당화질소가 6.5% 미만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이미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 저희 한의원에는 높은 당화질소, 오랜 유병 기간,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졸업하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당화질소가 9.6%에 달했던 환자분이 6%로 떨어지면서 당뇨를 졸업하거나 20년 넘게 당뇨를 앓았던 분이 약을 다 끊고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뇨 졸업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졸업은 단순히 음식을 덜 먹고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대사 시스템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우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내 당뇨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인슐린 저하형인지 아니면 인슐린은 잘 분비되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형 당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췌장 기능이 저하된 인슐린 저하형 당뇨라면 당뇨약에 의존하는 대신 췌장 스스로 인슐린을 잘 분비하고 사용하도록 생활관리를 스스로 하고요. 치료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췌장의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약합니다. 따라서 서양식 기준의 관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봐야 하고요. 또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릴 수 있는 생활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인슐린 저하형 당뇨가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는 전체 당뇨 환자 중에 30-40% 정도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형이었습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형이라면 과식, 폭식을 줄이고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을 유지하고 운동은 생활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뇨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돌아보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나도 충분히 졸업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췌장과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에 당뇨를 졸업한 분들 인터뷰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당뇨 졸업한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들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직장인들을 위한 당뇨 예방에 좋은 생활 속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바쁜 업무와 불규칙한 회식, 야근으로 점철된 직장인들에게 당뇨 관리는 정말 쉽지 않은 숙제죠. 하지만 생활 패턴이 불규칙할수록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잡아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후에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식후에 바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먹고 15분에서 30분 사이가 혈당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10분만 복도를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식후 즉시 움직이면 혈액 속으로 막 들어온 포도당이 근육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과하게 짜내지 않아도 되니 췌장의 업무 강도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건데요. 직장인 당뇨의 의외의 주범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만들어지는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일을 방해해 혈당을 올립니다. 잠을 못 잔 다음날 유독 배가 더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퇴근 시간이라도 자정 전 취침과 7시간 수면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수면의 질만 좋아져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가짜 배고픔을 차단하는 물 한 잔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가짜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간식이나 믹스커피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로 가는 급행열차예요. 출출함이 느껴질 때 바로 간식을 짓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환기차를 드셔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농도를 조절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식후 10분 산책, 그리고 자정 전에 취침하는 것, 그리고 커피 대신 물 한 잔, 이 3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당뇨에는 하체의 근육량이 중요하다 하는데 상체보다 하체의 근육이 당뇨 예방에 좋은 이유는 뭔가요?
당뇨 관리에서 왜 하필 하체인지 그 의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소각장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 이상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몰려 있습니다. 근육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로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소각장 규모 자체가 상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똑같이 움직여도 하체를 운동해 주는 게 대형 소각장을 돌리는 셈이라서 상체를 운동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혈당을 빠르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체 근육은 글리코겐의 최대 저장 창고입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당분은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하체 근육이 발달해 있다는 건 남는 당분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용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창고가 넉넉하면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서 혈당이 치솟는 일을 막아주지만 하체가 부실하면 창고가 금방 꽉 차서 갈 곳이 없는 당분들이 혈관을 떠돌며 혈당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체 근육은 인슐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은 인슐린에 반응하여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체 근육량이 많을수록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쳐있는 췌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체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는 거미형 체형이 당뇨에 가장 위험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체 근육이 부족하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하체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내장 지방이 연소되면서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체 근육은 내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댐과 같아요. 댐이 크고 튼튼하면 갑자기 밀려오는 당분을 거뜬히 가두고 조절할 수 있지만 하체가 부실하면 혈당 조절 시스템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체보다 하체 운동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췌장을 쉬게 하고 당뇨를 졸업하는 지름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고령인데요.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노인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당뇨 극복 운동을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어르신들께 무조건 나가서 걸으세요, 스쿼트 하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만 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체력이 약해진 고령 환자분들에게 집 안에서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실버 당뇨 운동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발끝치기입니다. 이 운동은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뒤꿈치는 붙이고 양 발끝을 서로 톡톡 부딪히는 아주 단순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발끝에 고이기가 쉬워요. 발끝을 부딪히는 진동은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또 당뇨 합병증은 결국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시작이 되는데 발끝 자극은 말초신경과 미세혈관을 깨워서 당뇨발 예방에 탁월합니다. 잠자기 전이나 일어난 직후에 5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입니다. 앞서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서서 하는 스쿼트가 힘들다면 의자를 활용해보세요.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수평이 되게 들어 올린 뒤 5에서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동작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소화하면서 혈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인 허벅지 근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단련해줍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근력 저축법입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서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벽을 짚고 서 있을 때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아리가 튼튼해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운동은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단 5분만이라도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워 계실 때는 발끝을 치고요. 앉아 계실 때는 다리를 들고 그리고 서 계실 때는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췌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리해드릴게요. 운동이 힘들다면 누워서 발끝치기부터 시작하시고요. 발끝을 툭툭 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당뇨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드는 동작이나 서서 까치발 서는 동작으로 허벅지 근육을 지켜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당신의 혈당을 바꾸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 식사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식후에 혈당이 널뛰는 혈당 스파이크죠. 이걸 막기 위해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일상 식재료는 양배추와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 간의 시간 간격이에요. 보통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많이 실천하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5분의 법칙은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제대로 방어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식사 전에 비전분 채소를 150g에서 300g 정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비전분 채소란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 즉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니라 양배추나 시금치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주성분인 채소들을 말해요. 이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천연 혈당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빈속에 먹어도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시금치는 인슐린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대기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드셨다면 우리 몸이 혈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5분, 가급적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둔 뒤에 본식인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간격을 두었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무려 30-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호두과자처럼 혈당을 올리기 쉬운 간식을 드실 때도 이런 채소들을 미리 먹고 30분의 간격을 두면 혈당이 튀는 정도를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번 내용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식사 전에 양배추나 시금치 같은 비전분 채소를 충분히 씹어서 드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본 식사를 하는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당뇨 환자 혹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식단을 중요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를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의학적인 핵심은 바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일꾼을 쉬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힘을 쓰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위험군인 분들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인데요. 열쇠 자체가 모자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열쇠는 있는데 문구멍이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경우죠. 결국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열쇠가 부족한가 봐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계속 뽑아내게 되죠. 식단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꾸 먹는다는 건 이미 지쳐있는 췌장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췌장이 완전히 번아웃하게 되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단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을 먹어서 췌장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지친 췌장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약하자면 식단 관리는 단순히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 지친 췌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일꾼들이 무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식단 관리의 진짜 목적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먹으면 좋은 차는 무엇인가요? 췌장을 살리는 4가지 좋은 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차는 바로 환기차입니다. 보통 환기는 기력 보충제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보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기의 성분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는 당뇨로 인해 에너지가 소변으로 빠져나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작용이 뛰어납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해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기운이 없고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환기차를 1순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보감에서 상약 중에 상약이라고 극찬한 둥글레차인데요. 당뇨를 한의학에서는 입이 마르는 병, 즉 소갈이라고 하죠. 둥글레는 진액을 생성해서 갈증을 씻어주는 해갈 작용이 탁월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당과 고혈압을 동시에 잡는 데 효과적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르고 열이 많은 분들께는 특히 좋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설사가 잦은 분들은 연하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췌장의 짐을 덜어주는 여주차예요. 여주 속의 식물성 인슐린과 카란틴 성분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잘 연소되도록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기가 인슐린 공장을 돌린다면 여주는 그 인슐린의 이를 직접 도와주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잘 말린 여주를 차로 우려내서 부드럽게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이 찬 분들을 위한 생강차예요. 둥글레와는 정반대의 체질인 분들께 좋은데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강 1g씩 복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12%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때 손발과 아래체가 차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 체중이 좀 있는 분들이 생강차를 드시면 몸의 열을 높여서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췌장 베타세포를 깨우고 기력을 살리려면 환기차, 그리고 입이 마르고 열이 많을 땐 둥글레차, 췌장의 일을 덜어주는 식물성 인슐린은 여주차, 마지막으로 몸이 차고 순환이 안 될 땐 생강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차 한 잔이 지친 췌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곡물, 과일이나 음식 중에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우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당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당뇨가 아니라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부족형 당뇨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자체의 힘이 약해져서 인슐린 분비량, 즉 C펩타이드 수치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주로 마른 당뇨 환자분들께 많이 나타나고요. 근육량이 적어서 혈당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췌장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음식을 줄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췌장이 더 빨리 과로사할 수 있어요. 췌장을 쉬게 하는 휴식 위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형 당뇨인데요. 인슐린은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응이 둔해져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복부 비만, 지방간,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줄여서 체중이 감소하고 몸이 가벼워진다면 이는 몸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 있는 C펩타이드 검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잘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형의 경우에는 식단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내장지방과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혼합형 당뇨도 있다는 점인데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도 떨어져 있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까지 있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췌장 기능 회복과 저항성 개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음식 관리에 어떠한 차이를 두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에게 보약인 건강식이 내 당뇨 타입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기름때가 문제인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인슐린 부족이 문제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형 당뇨인 분들은 몸에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세포가 기름때에 찌들어서 문이 잘 안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과일즙, 미숫가루, 선식, 그리고 각종 음료 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문 밖에서 줄을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흡수가 빠른 액체나 가루 형태의 당분이 들어오는 건 막힌 하수구에 물을 자꾸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과일즙이나 미숫가루가 기름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을 설탕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운이 없고 마른 에너지 부족형인 인슐린 부족형인 분들은 애초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힘이 약하고 태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모자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독이 되는 음식은 거친 현미밥이나 생채소 위주의 식단인데요. 건강 생각해서 억지로 현미밥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기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아요. 소화력이 약한데 거친 음식만 자꾸 고집하면 영양소 흡수가 자꾸 안 되어서 췌장은 굶주리게 됩니다. 췌장에 에너지가 없으니 인슐린은 더 안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쌀밥에 고기 같은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죽과 떡 같은 음식인데요. 이건 췌장이 할 일을 밖에서 미리 다 해버린 음식들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혈당이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 내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가장 안 좋은 음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라면 과일즙, 각종 음료 같은 빠른 설탕을 끊으셔야 하고요. 반대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면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 현미밥 같은 거친 음식보다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식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진짜 건강식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국인의 가정식에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식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예방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밥 중심의 한식이 탄수화물이 많아서 위험하다고들 걱정하시는데 그건 한식을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 60% 그리고 지방 20%, 단백질 20%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서 한식을 보약으로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단순당은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약과 같아요. 특히 과일 주스 한 컵만 마셔도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인 50g을 바로 채워버립니다. 단순당이 혈관에 넘쳐나면 간에 기름이 끼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따라오죠. 단맛을 끊기 힘들다면 아스파탐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는 과도기를 거치더라도 액체로 된 당분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밥의 양을 딱 2숟가락만 남겨보세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밥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식이섬유가 많아 좋긴 하지만 그 역시 본질은 탄수화물입니다. 평소 드시는 양에서 무조건 2숟갈만 덜어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5에서 10% 줄여 학계 권장 비율인 60%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라는 천연 방지턱을 먼저 세우세요. 나물과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 남성분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매우 부족한데요. 식사 전에 나물을 먼저 서너 젓가락 드는 거꾸로 식사법만 실천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복부 비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식은 밥이 전부가 아니라 밥과 반찬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밥을 끊는 극단적인 식단은 오래 못 갈 뿐더러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물과 단백질을 먼저 챙긴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꾸로 식사를 실천해보세요. 정가랑 한식 한 상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한 당뇨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밥상은 무조건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드시고 마지막에 밥 2숟가락은 꼭 남겨주세요. 단순당인 설탕과 음료수는 끊으시고요. 이것이 한식으로 당뇨를 다스리는 가장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2030 젊은 세대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당뇨가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젊은 층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 당뇨병이 급격히 늘어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환경적 요인과 한국인 특유의 신체적 특징을 결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췌장을 공격하는 최악의 식습관이죠. 바로 가공식품과 액상 과당입니다. 젊은 층의 당뇨병 급증은 무엇보다 식단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초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햄버거, 피자, 마라탕처럼 자극적이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합니다. 액상과당과 인공감미료도 문제인데요. 탕후루나 과일 주스, 탄산음료에 든 액상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돼서 간과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 음료 속 인공감미료 역시 당장 혈당 수치는 안 올릴지 몰라도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장기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고 약한 췌장 때문입니다. 식습관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인의 췌장이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 자체가 약 12% 정도 더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규모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공장이 작으니 인슐린 분비 능력도 서양인에 비해서 60-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뚱뚱해져도 췌장이 버텨주어서 당뇨에 늦게 걸리는 반면에 한국인은 조금만 살이 찌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도 작은 췌장이 금방 번아웃되어서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슐린 공장이 작은 체질을 타고난 한국 젊은이들이 췌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식단에 노출되면서
커지면서 당뇨병 발병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20대 당뇨가 시작되면 60, 70대 노인들보다 유병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게 태어난 소형 엔진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형차에 패스트푸드, 액상과당 등과 같은 음식을 자꾸 들이부으니 엔진이 견디지 못하고 고장나는 것이죠. 젊음을 믿고 방심하기엔 우리의 췌장이 너무나 섬세합니다. 지금 당장 자극적인 식단을 멈추는 것이 내 몸의 엔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검진에 있어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하다는데 당화혈색소란 무엇인가요? 당뇨 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당화혈색소죠. 일반적인 혈당 수치가 그 순간순간의 수치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몇 달간의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내 당뇨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선 당화혈색소란 무엇일까요? 우리 혈액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에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액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이 당분 중 일부가 혈색소 에 딱 달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당이 붙어버린 혈색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화혈색소가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할까요? 일반 혈당 검사는 검사 직전의 식사나 운동 상태에 따라 혈당 수치가 널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달라요.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120일 정도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면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당일 아침에 굶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치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눈속임이 불가능한 거죠. 지난 3개월간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당화혈색소 수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지만 정작 이게 정상인지 당뇨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정상 범위는 우선 5.6% 이하이고요.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그리고 당뇨 확진은 6.5% 이상으로 봅니다. 당뇨를 졸업했는지 판단할 때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오늘 혈당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당뇨약을 다 끊고도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당뇨를 졸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당화혈색소는 내 몸의 당뇨 통지표입니다. 일시적인 혈당 수치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적혈구가 기억하고 있는 지난 3개월의 기록, 당화혈색소를 1%씩 낮춰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당뇨에서 졸업하는 과정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것은 지난 2-3개월간 혈관 속에 설탕물이 흐르듯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과 그 위험성을 전신반응과 합병증의 신호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당뇨 증상하면 딱 떠오르는 3다 증상이 있죠.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액 속의 당분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다뇨, 다식, 다갈입니다. 다뇨는 혈액 속의 당분을 소변에 섞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특히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다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갈은 소변으로 수분이 대량 빠져나가니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마셔도 입안이 자꾸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다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식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 몸은 굶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음식을 찾게 되는 다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음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결과 생기는 전신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만 떠돌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무기력해집니다. 다음으로 시력 저하인데요. 눈의 미세혈관에 고혈당이 영향을 주어서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잘 쉽게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가 높을 때 시작되는 조용한 살인자, 당뇨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건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서 결국 터지거나 막히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4대 합병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망막병증인데요. 망막병증은 실명의 주범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뇨 환자
당뇨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터지거나 늘어나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눈앞에 벌레가 다니는 듯한 비문증으로 나타나다가 방치하면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말초신경병증인데요. 당뇨 발기사의 신호이기도 하죠. 손발끝이 저리거나 불에 데인 듯 따끔거리고 때로는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로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기능 저하인데요. 투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에 미세혈관이 망가집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료가 생기거나 몸이 붓는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심해지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내혈관 질환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돌연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혈당 찌꺼기가 큰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길은 당화시도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수치가 1%만 낮아져도 이런 무서운 합병증 위험이 비약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전 세계 의학계가 교과서처럼 따르는 대규모 연구인 UKPDS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당화시도를 1% 낮췄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뇨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실명과 투석의 원인이 되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무려 37%나 줄어듭니다. 혈관의 설탕 농도가 조금만 옅어져도 가장 얇고 예민한 혈관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소, 단순히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 자체가 21%나 낮아집니다. 1%의 관리가 여러분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셈인 거죠. 세 번째는 심장이 멎는 심근경색은 14%, 그리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말초혈관 질환은 무려 43%나 감소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말해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많은 분이 내 수치는 8%나 되는데 언제 정상인 6%까지 만드냐라며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완벽한 정상이 아니라 어제보다 1%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더불어 당뇨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신장질환, 콩팥질환 위험은 33%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화시도를 1% 낮추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 절실하게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만큼이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발병 여부가 결정되는 생활습관병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곤 하는데요.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생활습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밤낮이 바뀐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단순히 적게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이 당뇨에는 독이 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 리듬이 깨지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의 활동을 방해하여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잠을 못 잔 다음날 유독 단 음식이 당기고 허기를 느끼는 이유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췌장을 쉼없이 돌리는 잦은 간식과 야식인데요. 우리 췌장도 퇴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습관은 췌장을 24시간 풀 가동시켜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자는 동안에도 췌장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비로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며 대사가 정화되거든요. 하지만 잦은 간식은 혈당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췌장세포를 번아웃 상태로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정적인 생활과 식후에 바로 앉는 습관인데요. 근육은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앉아만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눕거나 책상 앞에 앉는 습관은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때 남은 포도당은 근육에서 쓰이지 못하고 내장지방으로 쌓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움직임이 적어 하체 근육이 빠지면 혈액 속의 당을 저장할 창고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조금만 먹어도
먹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몸이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당뇨 예방의 핵심은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규칙적인 수면으로 호르몬의 균형을 잡고 공복 시간을 확보해 췌장의 업무량을 줄이고 씻고 10분이라도 움직여서 혈액 속 당분을 태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당뇨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당뇨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았지만 요즘은 건강검진이나 자가혈당 측정기가 보급되면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당뇨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이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증상일 때가 당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무증상 당뇨가 많을까요? 요즘은 당화질소 검사가 보편화 되어서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즉 몸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미리 당뇨를 발견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아직 췌장의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 당뇨 졸업이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 데도 안 아픈데 굳이 약을 먹거나 식단을 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방치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돌이키기 힘든 합병증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혈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이미 당뇨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전통적인 3다1소 증상이라고 하는 다뇨, 다갈,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인데요. 우선 다뇨는 혈당을 내보내기 위해 화장실을 자주 가고요. 특히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다갈은 수분이 빠져나가 입안이 바짝 마르게 되고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식은 에너지가 세포로 공급되지 않아 먹어도 허기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도 일어나는데요.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내 몸이 근육과 지방을 억지로 태워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추가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니 늘 피곤하고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무좀이 심해지는 증상도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증상 당뇨는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기회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목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췌장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무증상 시기에 식단과 생활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해보면 당뇨 진단을 받고 3년 이내에 온 분들이 졸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당뇨를 완전히 졸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어느덧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국민 질병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당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구화된 잘못된 생활 환경이라는 폭탄이 한국인 특유의 취약한 신체 구조라는 도화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인의 선천적인 약점이죠. 바로 작고 효율이 낮은 췌장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췌장의 크기가 유독 작다는 데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과 체격이 비슷하더라도 췌장의 크기가 약 12% 이상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소규모라는 뜻이에요. 공장이 작으니 생산 능력도 떨어지죠. 한국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서양인에 비교해서 6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양인들은 췌장이 크고 튼튼해서 웬만큼 살이 쪄도 당뇨에 잘 안 걸리지만 한국인은 조금만 무리해도 췌장이 금방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마른 당뇨를 부르는 올챙이형 체형도 문제인데요. 외국인들은 고도 비만이어도 당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인은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당뇨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내장지방 때문인데요.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포도당을 태우는 허벅지 근육이 적은 편이고 독소를 내뿜는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입니다. 이러한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작은 췌장이 열심히 인슐린을 만드는데 내장지방이 그 길을 막아버리니 혈당 조절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과잉과 급한 식습관의 콜라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식습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쌀밥 위주의 식단에 빵, 면, 자극적인 소스, 그리고 탕후루나 제로음료 같은 가공식품이 더해졌습니다. 또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식사 시간이 15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고 그때마다 작은 췌장은 비명을 지르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자꾸 짜내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한국인의 췌장은 소형차 엔진과 같습니다. 체격은 커졌지만 엔진은 여전히 작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탄수화물, 가공식품과 같은 음식을 빨리 먹기까지 하니 엔진이 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서양인의 식단과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고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연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